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 이게 책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올해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4개월밖에 안 된 신간 도서이기도 한데요. 제가 2달 전에 서점에 들려서 이 책을 보고 구입을 해서 읽었고요. 책을 읽어서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는 어느 때보다 많이 보고 있어요. 뭐 TV라든지 인터넷 또는 도서 각 분야에서 이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인재상은 어때야 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또 아이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현재 이 교육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 최고의 교육을 선정한 이유는요. 일단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신데요. 로베르타 골린코프와 캐시 허세 파색이라는 두 여교수님이세요. 이 두 여교수님은 38년을 같이 일해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동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약 40년간 많은 아이들을 보고 관찰하고 또 연구를 해왔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례와 이론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전문적이라는 거, 그리고 읽어보시면 좀 잘 쓰여진, 잘 짜여진 책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최고의 교육에서 핵심 부분인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거기에 걸맞는 미래형 인재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 이 저자는 6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추면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 챕터마다 그 덕목을 어떻게 부모가 집에서 키워줄 수 있는지,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러이러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키워주세요 라고 어떤 일종의 이론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 책이기도 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선정을 했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가져야 될 의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뭐길래 자꾸 이 시대에 맞는 인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지금과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어떤 시대이길래 이런 궁금증을 일단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미래형 인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가 더 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4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하면은 학교에서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증기기관차 기억 나지 않으세요?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 와트가 증기기관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수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며칠이 걸려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증기기관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든 작업을 다 했다면 이제는 각각 사람마다 맡아져 있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맡은 분야만 잘하면 되죠. 그 분업이 또 생겨나죠. 그래서 대량 생산과 분업이
일어나면서 그전엔 없던 개념의 공장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공장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공업화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장으로 인해서 많은 물건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또 그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제2차 산업혁명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그 산업혁명의 그냥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철도가 많이 생겨나죠. 증기선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증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인쇄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이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은요.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이고요. 또 하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혁명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린 다 2단계를 좀 거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터넷 기술이 발달된 시대. 그리고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그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고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만큼 지구도 많이 오염이 되죠. 그죠? 그리고 자원도 고갈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중요해진다. 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 기술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굉장히 핵심인 시대가 되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uper intelligence입니다. 초지능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죠. 그죠? super intelligence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면 hyper connectivity예요. hyper connectivity. 우리가 hyper 하면은 초잖아. 이것도 연결을 넘어선 초연결 시대입니다. 초연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될 수가 있고 사람과 사회가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또 사물과 사물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사회와 사회가 연결될 수도 있고요. 정말 각각의 그 다양한 개별 개별 대상이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초연결이 바로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시대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초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과 사물이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사물과 사물이 연결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요. 사물 인터넷 하면 여러분 IoT 이렇게 약자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Internet of Things의 약자거든요.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이란 뜻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있겠죠. 여러분들이 외출하셨다가 집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집에서 사람이 외출했다가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저절로 불을 켭니다. 집안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ON이 돼요. 불이 밝혀지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저절로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칫솔질을 통해서 쌓여있는 이 데이터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 아이가 칫솔질을 지금 몇 번 횟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치아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알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을 세탁기에 갖다 댔는데 이 세탁기의 부품이 수명이 몇 년이 남았는지 그다음 세탁기 안에 이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정말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그런 기술들이 정말 많이 발달돼서 그냥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차 산업혁명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빅데이터잖아요. 예전에는 이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정보가 생성되는 주기도 좀 길었고 퍼지는 속도도 좀 느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에 비해서는 이 정보 양도 작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정말 방대해졌죠. 규모가. 그래서 정말 양도 많아졌죠. 생성 주기도 정말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이 5년, 6년 뒤에도 여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죠.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이 2, 3년 뒤에는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성 주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성 주기도 정말 짧고 규모도 방대하고 형태도 정말 다양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뭐 문자뿐만 아니라 아니면 영상들을 포함한 이런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아주 이 빅데이터가 있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사실 우리들이 아주 친숙하게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처럼 이렇게 크리에이터처럼 활동하셔서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죠.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라는 채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이고 그것 또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모이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티몬,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필요한 가치들을 공유하죠. 뭐 카카오 택시, 해외 나가면 우버 택시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들 쓰시는 숙박, 에어비앤비.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 이 플랫폼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플랫폼 다 보면 어때요? 각각 것들을 다 연결하고 있잖아요. 초연결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기술도 등장한다고 하죠. 3D 프린팅. 3D 프린팅이 좀 더 보편화가 되면 이제 그것으로 음식도 만든다 하고요.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잡지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3D 프린팅, 뭐 로봇공학, 그 다음에 생명기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셔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로봇과 함께 공존해서 생활한다. 잘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살아갈 아이들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교육으로 충분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목차 흐름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를 봤을 때 제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의 방법으로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방법으로 미래에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필요한 이 6가지 C가 있어야 하는데 이 6가지 덕목을 키우기에는 과거의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교육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나. 이 제목 자체가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가라는 질문, 원인을
따지고 있는데요. 제 1장과 2장을 읽었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쭉 자라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받아왔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미국은 한국보다는 선진국의 나라이기에 교육 시스템도 월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어서 또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 저자가 봤을 때의 이 미국 교육 현실은 한국 교육 현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아직도 여전히 학교들이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정답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고보다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습득해서 그것을 생산해내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에. 저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 미국의 교육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거로 찾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고 아동 방지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No Child Left Behind. NCLB라는 법이에요. 나고 아동 방지법. 이게 그 부시 대통령이 만든 이제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혁신적인 교육 법안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하는 것 없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읽기 수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낙오 아동 방지법이 생겼는데, 이제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비슷한 수준의 그런 수준들의 그런 뭐 읽기 쓰기 기본적인 그 지식들의 기술들을 쌓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뭘 알는지 모르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얘가 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낙오 아동 방지법 때문에 교육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낙오 아동 방지법에서 주장하는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은 발명가와 혁신가를 길러낼 수가 없고 단지 수동적인 정보의 소비자를 길러낼 뿐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시험 문화가 도입이 되었고 아이들이 그 시험에 통과하는지 못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그런 최신 과학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그죠? 아이들이 단순히 그 정보를 습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이 미국도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어디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아마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글로벌 무대에 맞는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3장에 나오는데요. 그런 나라는 첫 번째 핀란드입니다. 네, 우리 핀란드 하면은 아주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또 핀란드 교육에 관련된 책들도 많은데요. 핀란드가 아주 그 좋은 사례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캐나다입니다. 네, 이 저자가 봤을 때 캐나다 또한 이 미래상에 걸맞는 괜찮은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루과이가 나와요. 우루과이가 또 예전과는 다른 교육적인 그런 개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싱가포르예요. 네, 싱가포르에 대한 교육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핀란드, 캐나다,
우루과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 네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런 나라들은 지금 미래 상에 걸맞는 괜찮은 긍정적인 바람직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3장에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제4장은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드 스킬은 뭔지,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내리셔야 되겠죠. 하드 스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쉽게 일단 이 판별이 돼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로바로 눈으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정 가능한 결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뭐 읽기, 뭐 타이핑 등의 그런 기술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드 스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적응력, 자율성,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문화적 감수성, 공감력,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일관성, 계획성, 긍정적인 태도, 전문성, 회복 탄력성, 자기 통제력, 자기 동기 부여력, 사회성, 팀워크 능력, 책임감, 리더십, 학습력을 배우는 능력, 설득력, 조직력, 독창성, 성격, 목표 지향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 서로 분리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은 결국 하드 스킬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만 하드 스킬을 또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 스킬은 하드 스킬보다 당연히 인식도 어렵고요. 측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전통 교육에서는 이 소프트 스킬보다는 측정 가능하고 또 변화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하드 스킬에 굉장히 집중했죠. 이 아이가 얼만큼 쓰고 읽을 수 있는지, 얘가 얼만큼 덧셈, 곱셈, 뺄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죠. 또 사실 부모들이 집착하는 것 또한 소프트 스킬이 아니라 하드 스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00명 이상의 기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뭔지 이거를 설문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상위 5개의 기술이 뽑혔는데 뭐가 뽑혔냐면 의사소통 기술, 팀워크, 전문성, 문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적 사고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뽑았습니다. 또 볼까요? 2009년은 우리 시대의 분수령이 되는 해, 아마도 일종의 티핑 포인트였다. 2009년 아이폰은 2주년밖에 안 되었고 유튜브는 4주년에 접어들었으며 페이스북은 5주년이었다. 말 그대로 손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과학, 예술, 교통 등 사실상 그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지리적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고 있으며 우리가 배우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드 스킬을 마스터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하드 스킬을 마스터하는 것만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단순히 읽기, 수학, 그리고 논술, 기술,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 비판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이런 능력들이 학교에서 잘 개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의 모습과 미래에 추구해야 될 아이의 그런 덕목하고 이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 6가지 C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저자가 주장하는 미래 인재상에 꼭 필요한 6가지 C. 첫 번째 C는 뭐냐면 cooperation, 협력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제목이 아무도 교향곡을 홀로 연주할 수 없다. 즉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덕목을 갖춰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협력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모습이 있어요. 1단계는 가장 발달이 덜 된 모습이고요. 아기와 같은 단계. 그리고 4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협력의 1단계는 일단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과 같이 섞이지 못하고 혼자 자기가 뭘 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2단계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란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남의 것을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뭐냐면요. 주고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아가면서 함께 뭔가를 같이 만들어요. 함께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요. 각각 덕목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어보시면 현재 나의 자녀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 각 단계의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는 cooperation, 협력의 단계고요. 그러면 이 협력 단계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부모인데요. 부모는 자녀의 롤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줄 때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보드게임 이런 놀이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순서 지키는 것도 연습을 시키시죠. 그래서 순서 지키는 연습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누구와 같이 놀 때 협력하는 것을 볼 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얘기하기를 학생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지를 잘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방과후 활동이 굉장히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 같이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그 부모들이 찾아보고 또 애들이 거기에 좀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C는 뭐냐면 communication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없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게 바로 이 제 6장의 제목인데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모습이 있어요. 1단계는 그냥 감정 그대로를 자기가 다 쏟아내죠. 그 다음에 그보다 발전한 2단계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보여주고 말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발전된 3단계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말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겹쳐질 수 있는 어떤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거리, 공동의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의사소통의 가장 이상적인 단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도 키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이 문구가 많이 와닿는데, 저녁 시간은 전자기기를 꺼두기 좋은 시간일 것이다. 만약 부모가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에 회신을 하고 있다면 11살 케네디가 8살 루스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을 놓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뭐 SNS라든지 인터넷 검색 등을 하고 어떤 일정 시간은 그것들을 다 잠깐 내려놓고 아이들과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데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이 부모들과 얘기하면서 다양한 이 대화를 하고 또 어휘를 배우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특별히 어떤 그 개방형 질문이 뭔지 아시죠? 단순히 답할 때 네, 아니오가 아니라 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what, how, whe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런 등등, 그런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런 질문과 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족회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할 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에 놀러 가고 싶니가 주제예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아이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가족 회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또 아이들이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부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시 또 TV 시청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만큼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컨텐츠의 C입니다. 지식 습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조기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그냥 어떤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이죠. 배우죠. 아이들이 처음에 그 엄마의 표정을 보고 뭔가 배우고, 엄마가 엄마 자기를 부를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을 보고 아이들이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머리에 넣습니다. 이게 1단계가 되고요. 2단계는 이제 많은 지식들을 이제 접하면서 범위도 넓어져요. 폭넓어지지만 얕은 그런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넘어가면 3단계는 내가 배웠던 이것과 저것의 그런 정보들을 연관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상적인 단계는 뭐냐면 전문성을 갖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 습득은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이가 그럼 어떻게 이 컨텐츠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덕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은 뭔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배우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하기 마련이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부모가 자신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답해 주거나 함께 답을 찾는 걸 도와준다고 느낀다면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모가 먼저 배우는 것을 즐기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런 배우는데 열심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대로 습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원의 되게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원을 가면 상당히 많은 놀이거리가 있죠. 놀거리들이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자연물과 또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컨텐츠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공원들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콘텐츠를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에서는 아주 쉬운 답은 TV를 끄고 아이들이 스크린에 달라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TV를 제한적으로 보고 그 시간은 잠깐 스마트 기기든 TV든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게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관심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가족들에게 정말 훌륭한 곳이다. 그래서 역시 또 컨텐츠를 합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술 공연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C, 우리가 아까 cooperation 또 collabor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communication, 그리고 content가 있었죠. 자, 네 번째 C는 뭐냐면요, critical thinking이에요.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 C가 사실은 이 critical thinking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콘텐츠가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때 비판적인 사고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있어야지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이 비판적인 사고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비판적인 사고도 보면은요, 맨 처음 초기 아기 단계는 그냥 보는 대로 믿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가면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것과 저것과 비교할 수 있는 단계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견해를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예요. 이 4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잘 안 되잖아요. 보통 남들이 그렇다고 믿으니까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나의 견해를 찾아버리고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진짜 비판적인 사고의 맨 마지막 단계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ritical thinking에 좀 더 들어가서 비판적 사고에 관여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실에 어울리는 첫 번째 해답을 그저 수용하지 않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저번에 제가 옛날에 책에 그 리뷰 올린 것 중 하나가 그 애덤 그랜트가 쓴 창의력에 관련된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그 사람이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전에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기에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궁금증, 예전에 그냥 마침표였던 것을 물음표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핵심은 그냥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정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는 정말로 성공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많은 그 정보들이, 지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내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한 성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ritical thinking,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능력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개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보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다 3단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길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단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집에서 같은 경우는 보면 아이들이랑 보드게임이나 독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뭘 했을 때 아이에 대한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를 사실 부모들은 귀찮아서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이가 다시 한번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 자신만의 근거를 찾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되게 좋고요. 또 스토리텔링 있죠. 이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 이게 사실은 점점 잊혀져 가는 기술이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이렇게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거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오가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독서는 정말 비판적인 사고를 적용할 때 매우 좋은 영역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 책에서 보지 않아도 사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더 잘 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 다음에 더 좋은 연주는 어떤 연주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실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그 주제에 관련돼서 그냥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부모님이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아이도 역시 부모에게 많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기회가 늘 있을 때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C인데요. 다섯 번째 C는 Creative Innovation, 창의적 혁신입니다. 자, 창의적 혁신은 여러분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창의적 혁신은 아까 우리가 봤던 컨텐츠가 없으면 가능할 수 없어요. 그쵸? 비판적인 사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혁신은 콘텐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창의적인 혁신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창의적인 혁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 사실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덕목이 바로 이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질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컴퓨터는 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는 얼마든지 정해져 있는 답을 수행을 잘할 수 있지만 질문을 직접 던질 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을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은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고유한 능력이고, 이 인간의 이 특성은 이제 앞으로 시대가 흘러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창의적 혁신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흘러가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아이가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목표를 갖고 거기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4단계, 맨 마지막 이상적인 단계죠. 이때는 자신만의 어떤 비전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로 창의적인 혁신의 그 4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책을 보시면 거기 단계에 맞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예시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창의적인 사람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들 중 하나는 그들이 포기를 모른다는 점이다. 네, 실패를 모른다는 점이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가 없이는 대부분의 발명가, 기업가, 과학자, 그리고 누구든 우리 문화에 변혁을 가져온 사람들 모두 창의적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의 말을 기억하자.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를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에도 도전하고 될 때까지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뒤에 마지막 남은 C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C가 confidence거든요.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세계에서 왕이고 여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핵심 덕목이 바로 이 창의적인 혁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혁신적인 사고가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창조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와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대비해 줘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설령 실패의 가능성을 맞닥뜨리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끈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매일 15분씩만 시간을 내서 아이가 발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이 사실 쉽죠. 15분 동안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 뭔가 이렇게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않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창의성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창의성 하면 왠지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천재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분야고 또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생활 속에서 기를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른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딱 15분만 아이들은 TV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보다 창의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창의적으로 뭔가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은 이렇게 뭐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음악이나 드라마 그런 공연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폐품들을 모아두는 것도 되게 좋대요. 뭐 두루마리 휴지 심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오래된 옷도 있죠. 이런 것들 다 모아놨다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아이템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 confidence죠. 자신감에 관련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에 관련된 우리 그 덕목들을 보면요. 여러분,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들의 한계를 찾아내야 한다. 한계를 알기 위해 성공도 실패도 해봐야 한다. 헬리콥터 양육자는 아이들의 자존감 발달에 역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실패 경험을 맛보아야 하고 성공과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수준인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단 발견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자존감이 그냥 곤두박질 치죠.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해도 계속 그것을 할 때까지 도전하고 도전해요. 아까 얘기했던 창의적인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실패를 모르고 계속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자신감을 길러주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물러나 있는 것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기르는데 돕는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술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면의 습관을 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자신감을 꾸준히 쌓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예술을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 창작 활동, 예를 들면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뭐 만들어서 전시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글도 써보고 미술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데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그런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또 발달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자신감의 단계도요. 처음에 1단계는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발전한 2단계의 모습은 이제 자기의 자리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달된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되는 그런 위험은 자기가 참아낼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뭐냐면 자신감의 맨 마지막 단계, 이상적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용기를 가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용기를 가진 모습, 그게 자신감의 맨 마지막 단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신감에 관련돼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아이가 실험 과정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부모가 격려할 때 아이의 자신감이 길러진다라고 얘기하죠. 역시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용기를 갖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도 용기를 갖기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아이의 그런 막 잘하는 거, 똑똑한 거, 그런 총명함 대신에 칭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항상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굉장히 예쁜 공주를 그렸어요. 누구야, 너무 공주 잘 그렸다. 넌 정말 그림 잘 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그림 최고야. 근데 이거는 바로 그 아이가 얼만큼 잘 그렸는지에 대한 그 기술, 그 잘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대화는 이렇게 한다고 하죠. 누구야, 너는 공주를 그렸구나. 이거 예쁜 왕관을 그린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네? 아니면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의 공주야? 이 공주는 왜 이런 드레스를 입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그림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아이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식의 대화가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평가하는 대신에 질문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라고 이 저자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저자가 6가지 C, collaboration, communication, 그 다음에 contents, critical thinking, 그 다음에 creative innovation, confidence, 이 6가지를 갖춘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각 챕터들마다 단계별로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이런 모습, 이 단계에는 이런 모습, 또 이 단계는 이런 모습. 그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들이 다 적혀 있고요.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이 책들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몇 가지의 그런 뭐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을 배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교육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지금 부모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부모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에 부모가 되실 수도 있는 예비 부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는 예비 부모 아니면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 시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이해는 부모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그 시대의 흐름대로 비슷하게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뒤처지기에 마련인 것 같아요. 좀 슬픈 현실이지만 왜냐하면 그런 제도나 체계가 그 흐름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뀔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개방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고착화되고 좀 고여있는 물이 될 수 있는 성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뭐 어떤 교육이나 학교 공교육, 교사에게서 어떤 그런 것을 찾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희망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어떠한 것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신만의 어떤 생각들을 좀 확립시키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어떻게 좀 교육시키고 이끌어가면 좋을지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다 변화가 생겨서 어떤 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오늘 최고의 교육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